7월 22일 오전 11시 32분입니다. 점심시간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박제가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만은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임용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분은 전쟁에 관련되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책을 쓴 분입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전쟁과 관련된 책을, 전쟁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근데 전쟁은 또 일상과 경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사에도 해박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좀 소개하고 싶은데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머리나 뭐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찍긴 하지만 나중에 대충 보고 너무 재미없다 싶으면 삭제해버리고 아니면은 그냥 나중에라도 올리려고 일단 미리 한번 찍어봅니다. 제가 사람마다 이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친다 또는 작게 미친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사람을 꼽자면 실존하는 사람으로는 지금 펜앤드마이크를 이끌고 있는 대표 겸 주필을 맡고 있는 분인 정규재 주필이라는 분을 꼽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 정치학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뭐 제가 이충근 박사님이나 또는 백모 박성현 이런 분들의 어떤 논리를 같이 참고하면서 또 제가 그동안 읽어온 책들과 한번 연계시키면서 이제 나름 공부해 가는 과정이고요. 아무튼 그 정규재라는 사람은 저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2012년으로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조선일보 신문을 이렇게 무료하게 넘기는 중에 딱 요만한 정말 손바닥보다 한 3분의 1 정도 크기의 토막 기사로 이런 팟캐스트가 있다라는 식으로 소개를 했는데 정규재 TV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두 번째, 제가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막연하게 관념화되어 있던 저의 생각들이 시장경제라고 하는 그 논리, 그냥 감상이 아니라, 물론 감상이 덧대지면 좋겠죠. 감상조차도 또 마케팅이 될 수 있으니까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경제신문 논설팀에서 비타민이라고 하는 주간 정보지를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1호부터 창간호부터 마지막 끝나는 것까지 다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정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공부하면서 그걸 다 이제 파일로 넣고 또 제본으로 책으로 만들어서 넣고 해서 지금도 종종 꺼내 가지고 자료로 삼을 때 아주 요긴하게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가 지식의 어떤 전달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데 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정규재라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는 죽고 없는 사람 중에 꼽는 사람이 바로 박제가입니다. 역시 또 정규재라는 분하고 연결을 하자면, 자꾸 제 영상 찍으면서 남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일단 책 소개는 남 소개니까, 100분 토론을 하는데 그 정규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박제가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완전 정말 뗀뗀하게 해가지고 가는데, 뭐 약간 처음에 듣기에는 불편했습니다. 억센 사투리, 저도 촌놈이지만 경상도 촌놈인데도 더 세더라고요. 저보다. 서울 사는데도 이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 센 사람은 말투도 안 바뀌는가 봐요. 그 억센 사투리, 그 다음에 듣기는 불편하고 뭔가 저도 갖고 있던 생각이 깨지니까 싫죠. 자기 관념이 깨질 때 사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맞아요, 그 말이. 그러면서 더욱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혼용하면서 제가 많이 봐왔고요. 특히 박제가라는 사람은 서울 출신인데다가 뭔가 모를 삐뚤어진 어떤 억눌려 있는 어떤 반항심이 있는 사람 같아요. 성질이. 뭐 또 결혼한 첫날 말 타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아는 그 벗들이라고는 하지만 선배들이죠. 선배들인데 벗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백타파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니면서 이제 아주 새벽까지 뭐 곤드레 만드레 이렇게 술도 마시고 이런 성격도 갖고 있고, 물론 저하고 조금 다른 면도 있지만 제가 굉장히 빠져들어갔어요. 박제가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사람에 관련된 책도 막 보다 보니까 약간 뭔가 제가 그냥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빠져들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심정을 약간 이해하게 되는 느낌까지 와가지고 간밤에, 아주 깊은 밤에 때로는 눈물이 쫙 날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답답했던 그 영혼이 아직도 그 사람은 조선인이지만 아직도 이 땅을, 한반도를 맴돌고 있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아이고 별로 안 바뀌었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원통해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너무 깊이 빠져들다 보니까. 딱 제가 또 이제 저랑 생각이 좀 성질이 비슷한 게, 이 박제가라는 사람은 이렇게 무리 중에 있는데 자기와 생각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벌써 이 눈이 돌아갔다 그래요. 얼굴이 희번득하게, 눈이 희번득하게 돌아갔다 그래요. 굉장히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딴아는 저도 좀 조심한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선배들이. 니는 인상부터 바로 표가 난다 벌써,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죠. 이 현대의 경제 교류를 하면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세일즈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많이 고치고 있긴 한데 박제가의 면모를 읽으면서 정말 나랑 좀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제가 보통 책들도 대체로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이 박제가에 관련된 책들은 정말 뭔가 줄치고 메모하고 걸레입니다. 걸레 접고 견출지 붙이고. 그래서 제가 이게 오롯이 저한테 흡수는 되었으나 챕터별로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리는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냥 한번 빨리 소개 한번 하고 싶다는 욕심에 이렇게 합니다. 이런데 이 책에는 뭐 신문 관련된 내용도 삽입이 돼 있고 그래요. 최근 신문 삽입은 책 표지 바로 밑에 넘기니까 있네요. 왜 이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기업 규모 5조 그리고 10조만 되면 규제하는 나라, 이게 나라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내용의 네이버 창업자 이혜진 씨의 기사가 있네요. 근데 웃긴 거는 네이버 창업자 이혜진 씨도 최근에 구글에 대해서요, 구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삼별초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역시 사람마다의 그 사고의 한계는 있나 봅니다. 제가 뭐 감히 이혜진 같은 사람한테 범접할 수 있겠냐마는요, 이 사람도 이렇게 자기가 정말 빛나는 전공을 세운 사람임에도 자기보다 더 큰 기업에 대해서는 뭐 삼별초가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항하는 거 보면서 조금 놀랍기는 해요. 이게 하여튼 이 책이 꽂혀 있길래 먼저 말을 한번 해봤고요. 이 들어가는 글, 머릿말에 있는 글이 이 책에 아주 엑기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정말 뼈 때리는 말로 뿌려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차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제가를 옥죄었던 또 하나의 부조리는 조선의 꽉 막힌 국수주의와 왜곡된 애국심이었다.
지금 박제가는 조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꼭 지금 대한민국에 말하는 거와 똑같죠. 17에서 18세기 조선이 직면했던 역사적 과제는 변화와 발전이었다. 조선뿐 아니라 한, 중, 일 모두가 직면해야 했던 현실이지만 이 시기는 세계의 주도권이 서구로 넘어가고 자본주의와 산업화로 인해 기술과 문명의 발전 속도가 획기적으로 변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조선은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무시했다. 오히려 조선의 정치가와 지식인은 더 국수적, 형식적, 감정적으로 대처했으며 그것이 불길한 징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불길한 징조.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던 현 상태에서의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낯선 것을 접하게 되면 불길하다, 불안하다라고 느끼게 되죠. 박제가는 이 무모한 태도에 거칠게 도전했다. 그래서 나온 저작이 바로 북학의다. 이 북학의는 박제가가 체제공의 수행원으로서 청나라를 다녀왔는데 1778년입니다. 그 이후에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조선에 엄청난 기회가 있었고 놓쳤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와 비슷한 동시대에 1776년에 애덤 스미스가 서양에서는 국부론을 썼습니다. 국부론에 관련된 책은 제가 한번 빼놔 봤는데요. 국부론은 그 국부론은 물론 고전으로서 훌륭한 가치가 있지만 지금 우리 현재가 읽기에는 현대인들이 읽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 안 맞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내용이 다르죠. 삶의 어떤 양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니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딱 맞게 풀어 쓴 국부론. 굉장히 들고 다니면서 아주 간편한 책이고, 그 다음에는요, 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 안재욱 교수님의 책입니다. 안재욱이라는 분,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정교재라는 그런 분들, 뭐 여러 분들이 있겠죠. 저는 그런 그룹들이 이 시대의 백타파가 아닐까. 얼마나 속 터지고 가슴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시대의 백타파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박제가는 다시 읽자면 박제가는 이 무모한 태도에 거칠게 도전했다. 그래서 나온 저작이 바로 북학의다. 오늘날 우리는 박제가가 청나라의 문화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선진 문화와 선진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이때 청나라는 지금의 뭐 중국이 아니라 미국 정도가 되겠죠. 최신 어떤 선진국요. 물론 뭐 중국도 무시할 필요는 없죠. 배울 거 있으면 다 배우자. 그러니까 박제가가 말하는 배워야 한다는 청나라는 비단 청나라 하나를 지목할 게 아니라 내보다 앞선 나라, 내보다 앞선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거부감을 갖지 말자.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자, 제가 편집을 못하니까 끊어가면서 한번 할게요. 박제가는 여러 말을 많이 했지만 이 북학의라든지 박제가는 저서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남긴 기록 중 여러 말을 했지만 뭐 벽돌을 이용하자, 수레를 이용하자, 배를 만드는 방법, 누에 고치 치는 방법, 일상생활까지요. 붓 그리고 이런 자 있죠. 자를 만드는 방법까지 아주 세세하게 많이 지적을 하긴 했는데 특히나 이제 일상에 관련된 게 많겠죠. 의복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글빛하면 백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착해서 입었다고 하잖아요. 흰 옷을 입으면 착해지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검은 옷 입으면 속이 시커매지는지 웃긴 일인데 그게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장신구를 달거나 뭔가 물감을 들이면 이 평민들이 어디 그런 걸 입냐고 착취를 해간대요. 착취를 해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흰 옷을 입는데 그 흰 옷이었겠습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둥둥 걷어가지고 제대로 세탁도 안 하고 흰 옷이 아니라 거의 뭐 갈색에 가까운 검은색에 가까운 옷이 있겠죠. 그 길은 상하수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온갖 오물이 다 오염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번 돌면 마을이 쑥대밭이 되도록 다
전멸해버리고 그랬는 게 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의 민족이라는 말도 얼른 지워야 될 관념입니다. 조선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표현하면서요. 이 농업에 대해서 상공업의 발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을 했는데 농업에 대해서 이 박제가가 말하는 게 나옵니다. 북학을 주장했을 때 박제가 직면한 첫 번째 장벽은 농본사회에 대한 조선의 전 사회적인 집착이었다. 조선은 농본사회를 국시로 삼고 농본을 국가의 목숨처럼 중시했다. 농본사회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명분으로 상공업을 통제하고 그 농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 명분으로 상공업을 통제하고 억제한 것이 범죄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범죄. 이건 저자가 표현한 겁니다. 범죄였대요. 범죄 맞죠?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가 노선을 잘못 택한 바람에 김정일 시대와 연계되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면 앞세워가지고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다잖아요. 그건 범죄 맞죠? 그러니까 이 백성의 삶을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범죄라고 하는 데는 격하게 동의합니다. 농본을 위해 상공업을 억제했다고 하지만 농본 정책이 결코 농민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결코 농민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최근에 양파가 풍년이 나니까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정부에다가 책임을 져라고 농민들이 나와서 양파를 막 패대기 치고, 저는 농민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따로 짚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하는 게 오히려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부의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농사에 대해서 뭘 알아라는 지적만큼은 제가 면책되니까 다음에 한번 말하겠습니다. 사실 농본 사회라고 해서 상공업을 억제할 이유가 없다. 박제가가 말하는 핵심이 이것인데, 산업혁명과 산업화 이전에는 상공업이 발달한다고 해서 농촌이 초토화되지 않는다. 별개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상공업 억제 정책으로 인한 제일 큰 피해자는 오히려 농민이다. 농작물을 재배해도 팔지를 못하니 작물의 수익성, 황금성이 형편없다. 평생 가난하게 굶주리며 헐벗고 살고 땅을 넓히거나 부자가 될 기회도 없다. 그렇게 살면서도 농민들은 농본 정책을 농민 우대, 농민 보호 정책으로 착각해 평생 농자 천하지대본이란 말에 속고 산다. 농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상공업을 억제한다는 정책의 목적은 지배층의 평안과 안정이다. 정말 와닿는 말이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농민들을 우대한다고 뭐 걸핏하면 좌우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재래시장 가서 오뎅 먹는 것처럼 갑자기 농사하는 데 가서 모심기 하고 이렇게 하는 쇼들을 벌리는데, 표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인구 비율이 낮아져 버리면 아마 그런 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인질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당신들은 농민 그대로 있어라고 하는 인질로 잡아놓고 자기 정치 땔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인구 비율의 1%가 농사를 짓고 자기 국민 다 먹여 살리고 남았는 거 수출까지 하거든요. 한국은 제가 얼핏 받는 수치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인지 5%라고 했는가요? 아마 그럴 건데, 지금 또 한국도 이제 낮아지는 추세죠. 대량화되고 기계화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공업으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을 판촉이 확장이 되고 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비료라든지 이런 농업의 어떤 생산성을 혁신시킬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또 상공업인데, 이게 별개로 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조선은 상공업을 정오하고 억제했다. 정오했답니다. 정오. 프로테스탄티즘, 제가 영어 발음이 가끔 꼬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도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많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죽여야 된다. 뭐 벌레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조선에서도 상공업을 정오하고 억제했다고 합니다.
상공업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므로 강력하게 국가의 통제 아래 두어서 관리를 했다. 사회는 안정되었지만 국가와 국민은 가난해졌다. 내려오다가요. 박제가는 이 위장된 농본주의를 공격했다. 진짜 농본사회라고 한다면 농업 생산성, 농업 기술에 투자하고 최소한 농업 분야에서라도 독보적인 성취를 보여야 한다. 그렇죠. 최소한 농업 분야에 있어서만큼이라도 독보적인 성취를 보여야 한다는 거죠. 또한 상공업이 농업에 반드시 적대적인 것도 아니다. 덴마크의 낙농업처럼 상공업이 발달해야 농작물의 판매 수익도 좋아지고 농부도 작물 개발과 생산 증대에 더 노력하게 된다. 농기구만 개량해도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삽의 모양만 바뀌어도 또 삽의 크기만 바뀌어도 노동 생산성이 달라지듯이요.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백성의 가난을 목표로 하는, 백성이 가난한 게 정책의 목표가 된다요. 백성의 가난을 목표로 하는 농본 정책이다. 그 밑에 제가 메모를 해놨네요. 설마 물음표 가난을 목표로 하는 나라가 있을까? 기득권을 유지하려다 보니 그런 지경에 이르렀겠지. 이런 메모가 있는데요. 최근 제 생각은 가난을 목표로 하는 나라가 정치인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제가 평준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게 메모를 한 게 제가 2015년인가 막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이 메모들과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책에는 뼈 때린 말 투성이에요. 투성이. 역사를 보면 거란, 몽골, 중국을 점령한 동이족의 나라는 100년이 한계였다. 그러나 만주족도 그 사실을 알고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다. 하지만 조선은 그런 노력도 무조건 무시하고 100년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안타깝게도 100년이 지나도 청나라는 망하기는커녕 점점 더 강해졌다. 이 상황을 믿을 수도 없고, 이게 명나라에 대한 추억이죠. 조선은 청나라가 계속 강해지니까 이 상황을 믿을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던 조선은 망해버린 중화 문화가 조선에만 남아있다고 우기기 시작했다. 중국 사람은 청나라식 의복과 체두 변발을 하고 산다. 조선은 상투와 옛 복장을 보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징표가 주자학이었다. 중국 유학의 정수를 조선이 보존하고 있었다. 사실 이건 억지였다. 명나라의 복장도 조선과는 달랐고 명나라의 유학은 양명학이지 주자성리학이 아니었다.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대로 서양 문명에 대해 자존심이 강했는데 서양 문명은 모두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우기며, 앞에서도 우긴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원한 것이라고 우기며 마음을 달랬다. 정신승리입니다. 정신승리. 중국은 서양 문물의 발전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수용하기라도 했지만 조선은 단호했다. 박제가는 이런 태도를 다음과 같이 비웃는다. 주변 국가와 4대 교린을 한다고 하지만 외국의 훌륭한 제도는 하나도 배워오지 못하는 자가 외놈, 일본을 말합니다. 되놈, 중국을 말합니다. 하며 중국 중에서도 이제 오랑캐를 말하겠죠. 비웃으며 천하 만국이 다 우리와 같은 수준이라고 믿는다. 이게 박제가의 발언입니다. 한국인들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은 쪽발이, 양놈, 다음에 중국에는 뗀놈 또는 짱깨 다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한국인밖에 없다잖아요.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욕이든 어떤 말이든 일본에 대해서는 다 퍼부어도 된다. 왜? 너희들은 우리한테 식민지로 괴롭혔던 나쁜 놈들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그거죠. 근데 꼭 타국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하는 사람 보고 장돌뱅이, 뭐 군인 보고는 군발이, 뭐 또 학자 보고는 먹물, 물론 먹물 뭐 이런
조선 진짜 양반 같은 사람들도 가끔 그런 소리 들어야 될 만한 사람도 있겠지만요. 내부에서도 각자가 서로 간에 막 욕을 하잖아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박제가가 이제 청나라 뭐 선진국이죠. 선진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저런 걸 배워야 된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를 나무라기 시작한다. 이때의 친구들은 백타파는 아닙니다. 박제가는 친구들이 발언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안 봐도 뻔하다. 분명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건 이제 저자의 픽션입니다. 자넨 어느 나라 사람인가? 청나라는 국가이고 우리의 원수일세. 그걸 잊자는 빼고 일본 넣으면 똑같아요. 자넨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일본은 쪽발이고 우리의 원수일세. 그걸 잊자는 말인가? 똑같죠. 박제가는 더 분노한다. 원수이기 때문에 비하하고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치졸한 감정적 논리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 이 한심함과 모자람에 분통이 터진 박제가는 화가 나서 소리친다. 청나라가 밉다면 더더욱 적에게서 배워서 이겨야 한다. 적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 적의 칼을 뺏어야 하는 법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청나라를 일본으로 바꿀게요. 일본이 밉다면, 뭐 쪽발이라 합시다. 쪽발이가 밉다면 더더욱 쪽발이에게서 배워서 이겨야 한다. 적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 적의 칼을 뺏어야 하는 법이다. 일본이 임진왜란에 우리를 쳐들어오고 할 때 썼던 조총도 포르투갈 사람이죠. 포르투갈 사람이 가지고 왔던 총을 일본의 실정 재료와 자기들의 신체의 조건에 맞게 개량해가지고 만든 무기를 들고 왔잖아요. 이런 사진도 나옵니다. 주점입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주모 여기 술상 내오시오 하고 할 때 나오는 그 주점입니다. 아주 뭐 왁자지껄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규모가 갖춰져 가지고 평상에서 앉아 가지고 둘러 앉아 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그런 어떤 사극에서 보이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냥 쭈그려 앉아 가지고 밥그릇 하나 또는 짠지 같은 거 하나 해서 밥 먹습니다. 그나마 그게 이 사진이 19세기 말의 사진입니다. 그 앞전에는 더 형편 없었겠죠. 여기는 되게 재밌는 게 또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공장 설립론보다는 더 감탄스러운 것이 간장을 소재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간장. 사람들에게 필요한 흔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상품을 시대마다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간장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박제가가. 국민이 가난함으로 값싸고 생활에 필수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상품을 만드는 공장이어야 한다. 박제가는 간장을 골랐는데 정말 탁월한 통찰이었다. 해방 이후 한국 기업사를 보면 간장에 착안한 기업이 대성공을 거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박제가의 통찰이 200년 후에 증명된 셈이다. 제가 요 페이지에 이렇게 신문 스크랩 해놓는 게 있는데요. 내용이 부자나라 빈곤층 잡으려면 엄청 4대 품질 좋은 제품 내놔야. 이때 박제가는 이제 조선에서는 간장을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으로 뭐 치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물을 꼭 짚고 싶고요. 간장도 물로 만드는 거니까. 예를 들어 빵도 그렇고 물 재료가 좋아야 하다못해 된장찌개와 매운탕도 물이 좋아야 되듯이 저는 물을 꽂고 싶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때 간장 만드는 게 정말 더러웠다 그래요. 조선시대 때는. 더러워서 입에 댈 수 없는 것이 조선의 간장이다. 줄였어요. 매주 만들 시기가 되면 원근 여러 지방의 콩을 모아서 합쳐서 찌는데 콩이 많아서 다 깨끗하게 씻지 못한다. 주로 사람도 가려서 주지 않고 주는 사람도 가려서 주지 않고 받는 사람도 씻지 않아서 모래나 존벌레도 섞여 있다. 또 콩을 삶아서 부서진 뱃바닥에 쏟고는 옷을 걷어붙이고 맨발로 바른다. 여러 사람들이 오르고 내려 침과 눈물로 더럽혀진 뱃바닥에 말이다.
온몸에서 흐르는 땀이 다리를 타고 발밑의 콩에 떨어진다. 요 사이도 가끔 된장 속에서 빠진 발톱과 머리카락을 발견한다. 나라에서 관청을 설치해서 장 만드는 것을 감독하고 편리한 기구를 사용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 만섬이나 되는 콩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북학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구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구소련에 가보니 정말 그 소련의 과학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군사력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연필을 못 만들었다 그래요. 연필. 이 뭐 색연필이지만 연필을 정말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만든 다음에 그 심을 중간에 딱 집어넣어서 만드는 연필이 하나 제대로 만들어진 게 없더랍니다. 다 이렇게 포인트가 폰트가 다르게 다 만들어져 있더래요. 일상생활용품들이 후진적인 나라는 분명 군사와 그 국방력과 경제력이 뒤집어져 버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부국 강병으로 왔고 북한은 강병 부국 체계로 왔잖아요. 과거에 소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체제 경쟁을 해버리니까 미국이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소련이 무기를 만들고 무기 경쟁을 하다가 못해가지고 무너진 게 바로 소련의 붕괴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용품이 발전돼야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태영호 공사가 태영공사의 말이기도 한데 손톱깎이가 선진국의 손톱깎이는 정말 좋았다 그러거든요. 잘 깎이고 정말. 그래서 그걸 소중하게 가지고 자기가 다녔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들었는지 그 기억이 있습니다. 박제가는 중국의 시장과 음식을 돌아보면서 자본과 이윤, 동기와 경쟁이 단순히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인간의 자세와 미덕, 인간 관계까지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전에 그랬다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시골에 현지 시찰을 갔는데, 현지 시찰이란 말은 원래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데, 현지 시찰을 갔는데 그 참모 중에 한 사람이 그 어떤 그 농촌의 풍경을 가리키면서 굉장히 목가적이다라고 했던가요? 아주 그 향수다, 뭐 정서적이다, 뭐 이렇게 좋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다 대본에 쏘아붙였대 그래요. 이렇게 살아봤냐고 그렇게 쏘아붙였다 그럽니다. 생활의 수준이 낙후가 되면은 사람의 정서가 피폐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집이 있다면 방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공간에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과 집에 가면 엉망진창이고 싱크대가 막 개판이 되어 있고 이런 정서, 조명이 밝지 않아 가지고 늘 거무틱틱한 그런 공간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 양쪽 아이들이 비교하면 정서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결한 환경, 그 다음에 영양의 공급, 이런 것들이 인간의 정서에 굉장히 밀접하게 미친다는 것을 박제가가 발견한 것이죠. 이 책 중에서 제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떤 하이라이트냐면 정말 책 보다가 웃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여기 메모에도 진짜 재밌다 이렇게 한참 웃었다 이렇게 적어놨는 이 메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가 있는데 이 내용을 간추려서 말하면 이제 온돌에 대해서 나와요. 온돌에 대해서 온돌 우리 그 좌식 문화의 대표적인 온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온돌은 불을 떼면 장판이 새카맣게 타고 맨살이 닿으면 화상을 입는 수준이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경험하면서 자랐는 일입니다. 바닥은 이렇게 살인적으로 뜨겁지만 이 사람 정말 책 재밌게 써요. 임용환 씨. 다시 읽어도 재밌어요. 바닥은 이렇게 살인적으로 뜨겁지만 방 안 공기는 물이 얼 정도로 무섭게 추웠다. 바닥은 살인적으로 뜨거웠대요. 그리고 방 안 공기는 무섭게 추웠대요. 정말 추위는 무서운 거 맞아요. 더위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위를 별로 겁을 안 내요. 왜냐하면 뭐 부채질 좀 하고 문 열어놓고 자면 되는데 옷도 그냥 널닉 바람으로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추위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정말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파카를 뒤집고 입고
해도 추운 방에 난방이 들지 않으면 정말 그 사이사이로 뼈를 갈글 듯한 그런 추위가 스며들잖아요. 배도 왠지 더 고프고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의 온도를 선전하는 문구를 보면 바닥을 데워 방 안의 공기 전체를 덮이고 순환시키는 대류식 난방법이라고 찬미한다. 그 비결은 단열 시공에 있다. 단열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시골에서는 우풍이라 그랬습니다. 우풍. 등은 뜨거워서 정말 한 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자세를 취해야 될 만큼 화상을 입으니까 너무 뜨거워서 불이 추우니까 불은 많이 뗐으니까. 근데 코는 냉랭해요. 위에 이렇게 한기가 막 돌거든요. 우풍이. 그러니까 단열 시공이 중요한 거죠. 그 비결은 단열 시공에 있다. 현대주택은 단열이 잘 돼서 대류가 되고 방안 전체가 훈훈해진다. 하지만 전통가옥은 벽의 3분의 2가 창호지였다. 그러므로 한기가 몰아치는 방 안에서 온돌에 등을 대고 누워 몸을 돌려가며 구워야만 바베큐입니다. 온기를 체험할 수 있었고 열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빵 터졌습니다. 열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밀려드는 냉기에 저항하기 위해 더더욱 무섭게 불을 떼야 했다. 정말 이건 그냥 요즘 우프다라는 말 있죠. 웃기지만 슬프다라는 말. 정말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웃기기도 되게 웃기겠어요. 이 사람이 책을. 온돌 때문에 땔감 때문에 조선 말기에 그 사진들이 보면 사료들을 보면 산에 나무가 없잖아요. 지금 북한에 나무가 없듯이요. 북한의 산에 나무가 어떤 뭐 이게 식목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땔감으로 다 쓰니까 땔감으로 쓴다는 거는 산업이 발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보일러가 없었어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산에 나무가 없듯이 조선에 이제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그 온돌 문화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 나와요. 산의 나무가 사라지는 것은 조선과 같은 농본사에서는 재앙이다.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농토가 매몰되고 하상이 높아져 홍수가 터진다. 박지원은 그 재앙을 예측했기에 온돌 평가에서 열 효율을 1순위로 책정하고 만주 온도를 칭찬했던 것이다. 만주 온도를 칭찬했던 것이다. 만주는 벽돌을 쓰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열재. 산림 문제가 그토록 심각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왜 만주 온돌의 장점을 보지 못했을까? 관습의 힘은 그토록 무섭다. 아무리 대의 명분이 중요하고 국가의 미래가 걸렸다고 해도 사람들은 의외로 작은 불편함을 참아내지 못한다. 몸과 입에 익숙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 불편함을 극복하고 본질적인 것,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고 깨닫는 사람이 선각자다. 선각자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선각자가 몇 분 계셨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 대열에 동참시키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한국 자동차가 러시아에 무인 차량 그 운행하는 시험한다고 올라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드론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빨리 풀어가지고 아주 선도하는 걸 보면 민주주의 방식, 인민민주주의 말고요. 자유민주주의 방식이 혁신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소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팍 올라가 버리면 그렇지 않겠지만요. 편리함을 계속 찾고 진보적인 생각을 계속 할 거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보는 퇴보입니다. 퇴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 대열에 동참시키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 뭐 왜 그때 자유민주가 주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때 만약 그 체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심었는 체제야 물론 훌륭한 체제지만 그대로 그 얼마 전까지 조선인들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서양의 자유민주 체제를 그대로 입혀서 그냥 그대로만 갔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들을 설득하려면 현재 상황, 관습과 습관이 초래한 결과보다 생생하고 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박제가가 아프고 화날 정도로 중국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하고 아프고 화가 났대요. 조선의 부족함을 폭로한 것은
그러한 고충의 산물이었다. 여기에 제가 메모를 해놓는 거 보니까 지력 부족, 경제적 빈곤은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 진정한 자연보호, 환경보호는 경제발전으로 가능한 것이다. 경제성장이 환경오염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근데 근거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는 중국 같은 그런 체제에서는 아직 환경오염이 심각하잖아요. 있는데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그 단계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지나가 버리면 개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이 부패를 낳는다, 뭐 이런 내용들요. 있고. 이 책에는 그 버나드 맨더빌의 꿀벌의 우화라는 책을 많이 인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박제가의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 하나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오만과 사치가 줄어들면서 사치요. 소비하고 이런 것들, 오만과 사치가 줄어들면서, 오만이라는 거는 어떤 건방진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선해 보고자 하는 거, 기존의 그 질서와 관념에서 깨고 바꿔보자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기존의 그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오만하게 보이겠죠. 그걸 이제 오만과 사치가 줄어들면서 점차 그들은 바다를 멀리했다. 개방이겠죠. 이제는 상인뿐 아니라 회사들마저도 공장을 몽땅 없애버렸다. 온갖 예술 공예품은 잊힌 채 나뒹굴었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원흉인 만족감 때문에, 만족감, 아까 맨 처음에 오만이라고 말했잖아요. 만족하지 않아야 만족하지 않으니까 오만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 만족감 때문에 그들은 초라한 곡간을 좋다고 하면서 더는 찾지도 샘내지도 않게 되었다. 안주해버린 거죠. 부탄의 아이들이 정말 코 질질 흘리면서 산골로 막 뛰어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그 한국 기자가 가서 행복해요 라고 하니까 행복합니다 라고 소리쳤잖아요. 그런 걸 말합니다. 욕망을 그 악으로 규정하거나 평정심과 행복을 버려야 될 것으로 규정해가지고 몰고 가는 분위기는 지금도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요. 물론 아주 그 좌익들의 경우에는 사악하게 이중적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의 마음에서도 자본주의를 하고 자본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계속해서 과거의 공산사회의 과거의 공산사회라고 하는 것은 원시적 공산사회의 아주 강력한 관성에 사로잡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간 도공은 공장을 차리고 세계시장으로 도자기를 수출했다. 명성과 부를 얻자 도공 기술을 더욱 연마해서 이제는 세계적인 도자기 명문가가 되었다. 이 차이가 왜 발생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건 제가 도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따로 했으면 하는데, 임진왜란 때 끌려갔는데 그 뒤에 조선에서 이제 다시 조선 그 통신사죠. 가서 이제 데려고 오려고 하니까 가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가기 싫어했는 것뿐만이 아니고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조선의 도공들이 그 일본에 가서 좋은 대접받고 지낸다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더 이렇게 넘어간 사례도 또 있었다고 그래요. 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40분 정도 되니까 시간이 너무 기네요. 정작 저는 즐겁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제가가 아마 청나라 다녀왔을 때 말인 것 같아요. 박제가는 확실히 고무되어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내리쬐는 희망의 햇살 때문만은 아니었다. 박제가가 조선의 현실을 답답하게 느낀 것은 오직 신분적 장애, 출세의 한이 전부는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박제가의 남다른 점이다. 보통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를 겪는 사람, 그것이 한이 된 사람은 오히려 그 한에 매몰되어 서울제도 철폐와 피해 보상 같은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박제가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조선의 차별과 한심함과 답답함이 조선 사람들의 심성이나 한두 가지 잘못된 법이 원인이 아니라 조선의 폐쇄적이고 단조롭고 역동성이 결여된 사회 구조에서 기인했다고 보았고 사회 전체의 황골 탈퇴를 추구했다. 여기 책에는 황골 탈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오타입니다. 황골 탈퇴를 추구했다. 근데 이렇게 박제가가 선진문물을 보고 와서 이 사회를 바꾸려고 할 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평준화를 이야기하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문제인데 아이가 다 졸업해버리고 장성해버리면 그 부모들은 그 이슈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문제. 그 장차 닥칠 사람들이나 현재에 닥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되게 민감한데 이미 아이들 군대 다 갔다 오고 결혼까지 다 마친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박제가가 신문제라든지 자기가 겪고 자랐던 신분제라든지 자기와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조선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박제가 들뜬 박제가 이렇게 이제 바꾸면 될 거야 하고 뭔가 자기는 이렇게 막 들떠 있었던 거죠. 그 들뜬 모습을 보고 박지원은 지금 여기서 자꾸 나오는 박지원은요. 지금 현재 그 좌익 정치인 박지원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박지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노회했던 박지원은 이들과 만나면 일부러 북경에서 있었던 일을 묻지 않고 화제에 넣지 않으려고 했다. 이 박지원은 박제가가 조선의 실정을 모른 채 박지원은 더 이제 노련했던 거죠. 너무 저렇게 들뜨면 정을 맞을 텐데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잖아요. 정을 맞을 텐데 하고 걱정스러워했다. 그 다음에 박제가가 워낙 그 개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오버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걱정한 것 같습니다. 당혹스러웠지만 격려할 줄 알았던 박지원이 냉담하게 나오자 당혹스러웠지만 자신들의 흥분 상태를 자각하지 못했다. 박지원은 예리하게 더 걱정스러운 문제를 짚어냈다. 바로 4인방이 함께 금서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때 금서관이 되어가지고 박제가가 책을 너무 보고 해서 밤낮으로 연구하고 해서 이게 눈 하나가 실명이 되거든요. 감격한 4인방은 함께 무언가를 이루자고 다짐했던 것 같지만 박지원은 이것이 큰 우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대단한 그 관찰력이죠. 박지원도. 동병상련의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겐 그들끼리 모여 서로 격려하고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그 고통이 지역, 인종, 학벌 같은 집단적인 따돌림이나 핍박이라면 더욱 그런 경향을 보인다. 이런 단결은 고통과 학대를 받는 시기에는 유용하다. 그러나 그들이 껍질을 깨고 나와 성장하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을 때 이 동병상련의 기억, 집단성, 피해의식은 위험한 함정이 된다. 이건 주사파들에게도 적용될 말인 것 같아요. 뭔가 자기들이 핍박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장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돈도 차지하고 권력도 차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갖고 있는 피해 망상에 걸린 사람들이 권력에 올랐을 때는 위험해진다는 말이 저는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과거의 억압을 극복하고 개혁을 하고 다시는 그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오히려 과거의 악몽과 피해자의 논리를 잊고 보편적인 정서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인물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 한국노총이었던가요? 거기에 있던 그 김동만 씨죠. 지금 아마 한 자리 차지했을 거예요. 맨날 조끼 입고 토쟁 같은 거 이런 거 메고 다니다가 지금은 어엿한 그 아주 점잖은 정장을 차고 배지도 하나 딱 붙이고 이렇게 사뭇 다른 어떤 관료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야,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여기서 말하듯이 그 사람도 보편적인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잡았으면 늘 뭔가 이렇게 기어오르려고 하다가 권력을 잡았으면 보편적인 정서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좌익들, 특히 가장 심한 게 이 지금 정권의 좌익들은
보편적인 정서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보고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정신적인 질환이다, 특별한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남의 감정 모르고 현실 감각 없이 계속 돌진해 나가는 게 바로 사이코패스거든요. 그런 걸 제가 다시 보니까 읽을 수가 있네요. 무장혁명을 추구하지 않는 바에야 개혁도 정치고 정치의 성공은 설득과 공감의 확산 여부에 달려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풀이 집단으로 보일 것이고 그들의 주장과 논리도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신뢰를 아직 얻고 있는 것 같아요. 40에서 50%. 평양에서 쇼, 판문점에서 쇼, 이렇게 쇼 벌려주고 하니까 신뢰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야, 전 놈들이 공격 대상이 하고 손가락 딱 가리키고 개벽딱이 던져주니까 다 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공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은 중국 자랑권은 못 들은 척 간접적인 암시를 주는 것으로 끝냈지만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편지를 써서 직접적으로 주의를 주었다.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전부터 함께 교유하며 생각과 취향을 공유했던 탓에 그전부터 시기와 원망을 당하는 일이 잠옷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두 금서관으로 한데 뭉치게 되었으니 시기와 원망이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남들로부터요.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경계하고 삼가고 교제를 끊고 술도 조심하면서 맡은 일은 이제 서적을 교열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적을 교열한다는 일을 핑계 삼아서 정조가 그들을 곁에 둔 거거든요. 그 일에만 전념해야 할 텐데 라고 박지원이 이덕무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여기 제 메모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박지원이 걱정했던 것도 맞습니다. 맞고 또 이렇게 현실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보면서 제가 적었는 메모인데 감히 제가 이 박제가에 관련된 책에 제 메모를 집어넣으면서 촬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지네요. 대체적으로 대중은 보편적인 통치를 원한다. 단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바닥까지 내몬 상황이라면 이때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적은지 모르겠지만 최근 상황과 똑같죠. 박근혜라는 사람을 도덕적인 잣대, 법의 잣대가 아니죠. 도덕적인 잣대. 그것도 물론 광장에서 만들어진 허구의 도덕적인 잣대죠. 그걸로 바닥까지 내몰아 버렸잖아요. 야, 저도 나름대로 이때 메모했는데 놀랍네요. 바닥까지 내몬 상황이라면 대중은 피를 원한다. 성숙한 개인이 아니라 대중이라면 그렇다는 것이다. 아니, 종종 성숙한 개인도 대중에 빨려들어 마취되기도 한다. 복고일 선생의 말을 인용하자면 밀라는 끝간데 없는 정오심일 뿐 비전이 없다고 했다. 진실은 대개 늦게 드러나지만 대중의 변덕과 조급함은 그것을 앞지른다. 그래서 피의 잔치는 빨리 시들고 또 다른 센세이션을 원한다. 그 미끼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벽보를 붙여 정오를 확산시키고 대중 에너지를 이어가려 한다. 청와대에서 캐비넷 문건이다, 세월호 관련된 뭐다 하고 임종석이가 막 끄집어내고 대중들에게 다시 계속 어떤 정오심을 불러일으키게끔 불쏘시개를 떼내고 지금 가장 큰 불쏘시개인 이제 반일 감정을 건드린 거잖아요. 허나 결국 미끼는 떨어지고 쾌감의 정도가 높아진 대중은 이제 마약이라든지 이런 데 찌든 중독된 쾌감은 이제 나중에 그걸 만족시킬 게 없겠죠. 쾌감의 정도가 높아진 대중은 급기야 미끼 던져주던 사람을 물어 뜯어버린다. 내세워왔던 도덕은 결국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되고 정적을 향하던 칼끝은 어느새 자기 목을 겨누게 된다. 그들이 계속 중독해서 쾌감의 역치를 높여왔던 그 마약, 미끼, 그 다음에 그들이 내세웠던 그 거대한 도덕, 자기들은 완벽한 존재로 해놓고 반대급부로서 도덕,
그것도 정적을 내몰았던 그 칼. 정말 큰 칼이 되어 있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 70년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과 정오심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 칼이 그대로 돌아서 그 사람들의 목을 향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문재인 씨가 말했듯이 정말 되돌아갈 수 없는 체제 전환을 만들어내 버리든가요. 되돌아갈 수 없는.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느 정도 목적을 이뤘으면 돌아갈 길을 봐두는 것이 좋다. 걸어오며 풀어놓았던 실타래가 온전할지는 모르나, 산길을, 헨젤과 그레텔이 이제 그 길을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뭔가 이 표식을, 과자를 빵 조각을 던져놨던 것처럼요. 걸어오며 풀어놓았던 실타래가 온전할지는 모르나 영원한 일방통행은 없으니 요건 제 메모인데, 제 메모도 지금 읽어보니까 좀 괜찮게 썼다는 자화자찬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이 박제과에 관련된 책은 이것 많고도 재밌는 게, 또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당연히 북학의를 포함해서요. 이 책은 재밌으니까 꼭 한번 일독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영상 찍는 저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다시 읽어보는 재미도 있고, 제가 예전에 해놨던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웃기기도 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 책 일독을 권합니다.